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부산에는 비도 오전에 그치고 오후부터는 또 햇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뭐 감기 걸리신 분들은 몸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저도 월요일하고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동아대학교 ERP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가 하루에 7시간씩 하는 강의거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네,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운동을 지금 복싱을 하고 있는데 거의 모두 까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기 전까지는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갔다 오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운동도 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밥도 잘 챙겨 드시면서, 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125페이지에 있는 부채 자본 관련 요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국민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5만원이 당사의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다. 우선 키워드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이라는 요 표현이 보이시죠? 5만원. 그러면은 저번 달 그때 카드를 사용했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어떤 분계가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내역, 그러니까 뭐 때문에 카드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여기에는 뭐 여러가지 비용들이 나오겠죠. 뭐 소모품비, 요걸 사기 위해서 카드를 썼을 수도 있고, 무슨 자산을 사기 위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번 달에 대변에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분계가. 미지급금, 이런 식으로 되고, 금액은 뭐 5만원, 이렇게 적어 놨겠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니까 뭐 가로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사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분계가 이미 한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자, 이거 돈 빠질 날짜가 되었으니 이제 돈 빠지는 그 분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을 차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미지급금. 네. 차변에다가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러브님 안녕하세요. 그래 적으시면 되겠고, 거래처 국민카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요게 돈이 보통예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계는 완료가 됩니다. 돈이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적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회계시험에서는 위에처럼 카드 긁었다 이런 분계도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카드 결제되었다 하는 이런 분계, 1번 문제와 같은 분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대한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자, 6개월 차입, 6개월이란 말 나오면 1년 이내죠. 그러면 단기 체크하시고요. 차입 두 개 연결하면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을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입을 하는 거래인 겁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생겼다. 부채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도 빚이죠.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입이란 말은 돈을 빌려오다거든요.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줄 때 그냥 주지 않는다. 지그가 뭐 이자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는 수수료를 제하고 줬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부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요거 먼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여기 보면 단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 이건 입력 한번 해봅시다. 판관비로 처리한다. 그리고 차감한 금액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됐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당좌예금 붕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붕괴는 제가 해설해 드리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때도 꼭 요 답지에 있는 순서대로 입력 안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깔았던 아이콘이 여기 있으시면 요 70회 전산생물회계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누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 눌러졌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참고하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쪽으로 해서 우리 아까 붕괴한 순서대로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10월 17일 대변을 먼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변 단기 차입금 이렇게 넣으시고요. 단기 차입금 거래처 적어야 된다고 했죠. 대한은행 적으시고, 금액은 2천만원 이렇게 적으시고, 차변은 보세요. 수수료 비용 아까 먼저 붕괴했었죠. 그럼 수수료 비용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까 판관비로 처리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요 거래 자체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보는 거냐면 차입을 했잖아요. 차입을 한 것 자체는 나중에 우리 영업 활동에 쓰려고 뭐 이렇게 차입한 거야.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보고 문제에서는 판관비로 처리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거를 딱 보여주면서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한다면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영업의 비용은 앞에 몇 번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900번대. 이게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이거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자, 지금 이 문제는 판관비니까 800번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비용. 오케이. 예,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이었죠.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 금액 20만원. 이렇게 바꿔서 넣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이 남았네요. 당좌예금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좌예금을 마지막에 넣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차변 잔액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능을 좀 이용하시면서 입력하시는 것도 뭐 미묘하지만 그 시간을 좀 절약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3번 볼게요. 자, 국민은행에서 7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하기로 한다. 자, 3개월 차입, 요것도 단기, 그 다음에 두 개 연결하면 단기 차입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걸 먼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체크, 금액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까지. 그리고 아까랑은 다르게, 2번 문제와는 다르게 조금 비교하면서 볼까요? 2번 문제와는 다르게 이 문제에서는 이자, 내가 돈을 빌린 입장이죠. 그러면 이자 비용일까? 이자 수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왔으니까 나는 이자를 줘야 된다. 그렇다면 이자 비용이죠. 네, 그래서 선이자 30만원을 제외한다라는 표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자 비용 먼저 붕괴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 여러분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다는 말 보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을 이렇게 붕괴하시면 잔액 계산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선의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뭐 문제를 디테일하게 제시해야지만 문제상에 어려도 없고 논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볼까요?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3번이나 2번 혹은 그러니까 3번에서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푸른빛의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푸른빛이란 회사에서 내가 돈을 빌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래가 아니라 지금 요거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읽어볼게요. 요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이자 58,000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고 지급하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잘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난 단기 차입금 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단기 차입금 580만원
과라고 돼 있어요. 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기 차익금 빌린 돈도 갚고 그거에 대한 이자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단기 차익금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에 먼저 적어 주셔야 되겠죠. 거래처 체크하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돈을 빌려 왔으니까 또 이자를 줘야 되겠죠. 이자 비용 여기 적으시고 2번, 그 다음에 금액 58,000원 체크 됐죠. 그럼 요 두 개가 합쳐진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바로바로 계산하셔서 58, 58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분계를 그냥 차변 두 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통예금 분계하면 되니까 금액을 안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 때는 분계 문제가 이제 뭐 8문제였나?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분계를 먼저 그 종이에다가 손으로 펜으로 다 쓰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쫙 쓰세요. 그리고 뭐 분계 중에서 중간중간에 조회를 해갖고 금액 확인해야 되는 문제 있죠.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회를 하시면서 금액을 확인하시면서 분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계가 일단 다 끝났죠. 종이에 다 적으셨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고 바로바로 입력, 단순 입력을 하세요. 단순 입력을.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줄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 풀고 입력하고 한 문제 풀고 입력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저는 분계 안하고 바로 입력하는 스타일인데요 하시면 그래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단연간 가르쳐 보니까 제일 그나마 안정적인 방법은 일단 분계를 손으로 8문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입력을 바로 해버리는 거지. 한목에. 이게 부산말로 한목인데 서울말로는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또 이런 시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에서 1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일단 돈이 나한테 들어오긴 했네요. 근데 신용대출 받아라는 표현밖에 없죠. 상환기간은 3년. 자,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뭐 차입을 하다 이런 말을 아예 직접적으로 제시를 했었는데요. 요 65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신용대출 받았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신용대출이라는 말 자체가 차입이죠. 차입. 돈을 빌려온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과 요 차입을 연결시켜서 장기 차입금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고, 거래처 체크하시고 금액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으니까 2번 이렇게 차변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계하실 때 장기 차입금이 차변인지 대변인지 한 번씩 더 헷갈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현금이나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은 돈 있죠, 돈. 그게 나한테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처음에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쭉 읽다 보면 대출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다라는 말은 나한테 보통예금 들어왔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먼저 적으시고 차변에, 그리고 빈칸이 이제 대변이 되었죠. 여기다가 나머지 계정 과목을 적는 방식으로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자, 수익 증대를 위하여. 이 말은요, 이제 뭐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사무실을 2년간 임대해주기로 계약을 하다. 이 말은 우리 회사가 일단 공간이 좀 남는 거예요. 공간이 남다 보니까 요 사무실 공간 그냥 놀려서 뭐 하겠니? 요것도 다른 데다가 세를 놔줘갖고 월세를 받자. 그게 이제 임대해주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보시면 독도상사라는 거래처랑 2년간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일단 보증금을 받네요. 자, 여러분,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는다.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고요. 그리고 대자 보이시죠? 대자 대변이잖아요. 대변 계정.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부채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200만원 요걸 먼저 적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거래처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독도상사한테 나는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부채입니다. 부채이고 돈 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두 번째 1개월분 임대료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 2번 임대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임대료. 그리고 30만원. 또 뭐 가로에 보면 또는 선수수익으로도 할 수 있다 인데, 예,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우리는 그냥 뭐 문제에 나온 그대로 임대료라는 키워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 굳이 큰 생각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임대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두 개를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줬냐면, 사실은 임대료는 이제 옆에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가로해갖고 단 임대료는 뭐 수익으로 처리한다 혹은 부채로 처리한다 이런 문구를 사실은 디테일하게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줬다 보니까 두 개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 얘는 수익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선순 수익은 부채거든요. 이게 두 개 다로 처리는 가능하긴 해요. 그렇게 해서 가능해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제 받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보통예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12일 입력해 볼게요. 10월 12일 요거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보통예금 230만원, 뭐 대변부터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거래처는 독도상사, 그리고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 임대료 보시다시피 임대료는 900번대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뭐 임대료 수입이란 저 400번대 계정은 쓸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900번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됐죠? 자, 요 임대료 나온 김에 한번 그것도 한번 팁으로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임대료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자, 임대료 보시면 900번대 임대료 요거 하나 떴죠. 그죠? 그럼 임차료 한번 해볼까요? 임차료 많죠? 보이십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800건대 판관비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회사는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상품을 사와서 그거를 팔고 수익을 얻는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그게 대부분이죠. 우리 회사의 수입 원이죠. 그런데 아까 임대료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900번대라고 되어 있으면 영업 외 수익이거든요. 영업 외 비용이거나. 그러니까 임대료는 우리 회사의 영업 활동은 일단 아닌 거잖아요. 그냥 공간이 남아도니까 요거 약간 투자 목적처럼 요거 남는 거 뭐 놀려서 뭐 할래? 이것도 돈 벌자.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는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1급 하시는 분들 그것도 한번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하면 돼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무실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 사무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관비, 임차료 사용 가능한 거지. 근데 이제 1급 수준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1급에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월세를 내가 내잖아요. 그러면 판관비는 아니고 제조원가 500번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사실 1급에서도 500번대 아니냐 800번대냐 요거 구분하는 걸 좀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우리는 2급에서는 800번대만 쓴다는 것만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11월 5일이고요.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단 한번 끊을게요. 신형 빔 프로젝트를 50만원에 구매하고 한번 끊고 회사 국민카드를 결제하다. 카드 결제. 자, 우선은요.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빔 프로젝트를 만약에 샀었으면요. 비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비품 처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 이 비품이라는 계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품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의 정의 보면 영업활동 목적이에요. 근데 뭐 사장이 지 맘대로 쓰는 게 영업활동 목적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딱 쓰는 특수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차변에 쓰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돈을 썼으면 돈 적으시면 되겠죠. 현금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카드 결제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국민카드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계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걸 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카드는 무조건 미지급금이다. 사실 요것도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2급 수준에서는 보통은 다 카드는 미지급금으로 해도 다 맞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인출금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8번도 한번 보세요. 대표자. 그러니까 키워드는 사실은 사업주, 대표자, 네, 이런 말입니다. 요거 한번 네, 지금 질문을 좋은 거 하나 해주셔서 일단 요거 한번 질문 그럼 받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아까 위에 거를 혹시 넣으셨나요? 요거 6번을 넣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6번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임대료를요, 제가 엔터, 또 엔터 이렇게 치니까 보시다시피 독도상사가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약간 그냥 프로그램의 미묘한 버그 같은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고 특히 코드 번호가 안 들어갔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은 코드 번호를 가지고 서로를 막 인식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코드 번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뭐랄까 이런 부분이 좀 신경이 거슬리면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시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지워집니다. 그래 지워지고 그래 엔터 치면 똑같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거든요. 아니면 이게 이제 계속 우리는 엔터를 보통 의식적으로 쳐가지고 옆으로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보세요. 또 엔터 쳐볼게요.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습관이 있죠. 근데 엔터 말고 애초에 좀 습관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지울게요. 스페이스 엔터 일단 지웠어요. 임대료를 만약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다 넣었다. 그러면 자 커서가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 화살표 키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거래처가 자동으로 안 떨어져요.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금처럼 코드 번호는 들어가지 않지만 독도상사라는 이름이 이렇게 떨어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눈에 거슬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엔터를 쳐서 커서를 옮기는 습관보다는 화살표 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커서를 옮기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팁을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거 했었잖아요. 거래처를 같이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붕괴는 맞는데 거래처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그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뭐 여러가지 설에 의하면 부분 점수를 주기는 해요. 일단 붕괴는 맞았으니까 붕괴는 맞았고 거래처만 안 들어갔으니까 부분 점수를 준다는 썰은 있어요. 근데 요거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하면 그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걔네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놓고 근데 또 밑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준다는 말이 안 준다는 말이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혹시나 이제 기출문제 시간 재서 푸실 거 아닙니까? 그럼 스스로에게 채점하실 때 스스로에게 절대로 부분 점수 주지 마십시오.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가 조금 틀렸다 싶은 거는 무조건 다 X 치세요. 그리고 채점할 때 점수를 아예 주지 마시고요. 그 상태로 연습을 하셔서 최소한 항상 75점이 나오게끔 연습을 좀 하십시오. 됐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10회분 제가 풀으라 하거든요. 그럼 10회분 한번 딱 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풀었던 거 또 10회분 또 한 번 더 푸셔도 돼요. 그럼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그 전산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시험은 이제 처음 하시니까 어렵긴 한데 요거는 답을 외워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입니다. 적어도 2급은 그래요. 2급은 답을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셔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입니다. 물론 전산에게 1급은 이제 그런 여러가지 원가액의 부가가치세 여러가지 또 뭐 부속 서류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시고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지만 이론도 아셔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인데 2급은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커서 옮기는 거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사실은 좋은 질문 하신 겁니다. 왜냐면 그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질문하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분계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차변, 대변 잘못 적었어요. 혹은 금액을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 무조건. 부분 점수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더라? 임대료는 거래처 안 적어도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뭐 보통예금도 우리 지금은 안 적어도 된다라고 배우고 있죠. 그럼 안 적어도 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요거 정 모르겠으면 내가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요건 넣었다고 틀리진 않아요.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를 안 넣은 거는 틀리거든요. 근데 안 넣어도 되는 거에다가 거래처를 넣은 거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안 해요. 이해가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팁이죠. 자, 부채자본 부분 이제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자의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용 상품을 가져가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건 아까 7번은 인출금부터 해봤는데 8번은 또 상품부터 해볼게요. 이건 이제 뭘 먼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품, 회사의 상품을 지 맘대로 가져갔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상품이 사라졌죠. 감소. 그래서 대변에다가 상품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자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출금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뭐 접대 목적으로 상품을 줬다 하면 차변은 접대비라고 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 정리했을 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 중에서 인출금이라는 게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임시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뭐 임시계정은 무엇이냐라고 하거든요. 임시계정은 뭐 심플하게 말해보면 결산 시점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존재하면 안 됨. 그 말은 다 제거해버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아시겠지만 올 한 해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만들어내죠. 그 산출이 끝났다. 내년으로 이제 넘어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는 작업도 장부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임시계정이라 부를 수 있고,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 볼까? 자산부채자본. 걔네들은 아시겠지만 2월이 되는 계정들입니다. 그죠? 자산 12월 31일에 있던 자산 현금이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넘어가요.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도 2월 시키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보시는 인출금, 요거 임시계정입니다. 두 번째 현금가부족이 있고요. 요거 이론 문제에서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있습니다. 요 4개는 항상 세트로 해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나올 때마다 언급할 거예요. 잊을라 하면 또 나올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갑니다. 자,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수익과 비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나중에 급여 지급하는 분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 출장 보낼 때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계정 과목만 잘 아시면 다 풀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를 1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단 바로 미지급금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홍삼 세트 샀으니까요. 그리고 외환카드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왜 샀는지 차변에다가 써야 되겠죠. 자, 60만원은 본사 격리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우리 직원한테 주면 복리후생비입니다. 60만원 적었고,
나머지는 접대를 위하여, 접대라는 말도 나왔고 거래처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 접대비입니다. 여기 다예요. 오케이. 근데 보시다시피 추석 선물 홍삼 세트라는 명목으로 산 거죠. 그죠? 예전 시험에는 결혼 축의금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 결혼 축의금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이면 접대비고요. 식사 회식도 마찬가지. 우리 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거래처면 접대비, 주가 화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하나만 잘 푸시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뭐 비슷한 문제들만 반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2번 볼까요? 거래처. 그럼 이제 접대비 바로 떠올리시고요. 돈을 어떻게 줬는지 볼까? 현금 영수증. 현금 줬겠죠. 현금을 줘야지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액은 안 나와 있으니까 밑에 영수증을 딱 보시면 총 합계 여기 32,000원 보이십니까? 32,000원. 그러니까 접대비 현금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바로 가는 겁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판매장 직원들 격려 차원 식사하고 식사비용 30만원 나왔죠. 자, 요까지만 일단 보시면 우리 직원들한테 돈 쓴 거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적으시고, 두 번째 신용카드 결제했죠.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하나카드. 그리고 괄호 보시면 간간히 이런 식으로 미지급 비용도 적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둘 다 정답 인정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줄게. 됐죠? 그럼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이게 차이가 뭔가 지금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시험에서는 차이점 몰라도 돼요. 그냥 둘 다 답 인정해주니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 비용, 요거의 차이점은 금자로 끝나는 계정들 있죠. 이거는 미수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금.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자로 끝나는 것들은 비정기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금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복리후생비 카드 끌긴 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격려 차원 우리는 매달 3일날 뭐 직원들 격려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식도 해주고 카드를 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미지급금이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 미지급 비용이 되어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급여 같은 거 있죠. 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 혹은 뭐 임차료, 월세잖아요. 월세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보험료 같은 것도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거는 미지급 비용으로 쓰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 미지급 비용은 정기적, 그 미수수익도 정기적이고요. 선급 비용, 선수수익 이런 것들도 다 정기적인 비용인 애들 있죠. 임차료, 임대료, 뭐 전력비, 뭐 수도 광열비 이런 애들 매달 정기, 그런 애들은 요 그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선급 비용, 선수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 비용이라고 뒤에 붙은 애들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일단 그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인데, 뭐 지금 일반 전표 분기하실 때는 크게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처음에부터 이제 미지급금으로 연습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 지금 안 보이네. 네, 좀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보십시오.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입력하실 때 판이라고 적혀 있는 얘 있죠? 판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800번대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800번 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접대용으로 식사를 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그러면 계정 과목은 바로 나옵니다. 접대비, 미지급금. 그 다음에 금액은 밑에 보시면 8만원 적혀있죠. 8만원. 그리고 카드 회사는 하나카드가 어디에 적혀있나, 여기 있죠. 하나카드. 이런 식으로 카드 회사. 그러니까 지금 뭐 전혀 뭐 어려운 거 없죠. 아직 수익 비용은 그냥 이렇게 스피디하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급여하고 이따가 출장비 가지급금 할 때 조금 힘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니까 요건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키워드는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빼줬다. 그러면 보세요. 차변에
상여금, 대변에 보통예금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이긴 해요. 소득세 등을 예수하진 않았다.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직원한테 급여 줄 때 세금 떼고 주죠. 그걸 이제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상여금 줄 때도 사실은 그 직원 입장에서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회사가 다 미리 받아놔야 돼요. 그때 이제 예수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없다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분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예수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밑에 9번 보시면 돼요. 9번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까? 자, 대박 컨설팅에서 광고 비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금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광고 선전비, 현금. 요건 뭐 설명드릴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기출문제 보시면 이것도 자주 나왔던 거다. 근데 이건 제가 문제를 여러 개 넣기에는 너무 쉬워서 그냥 하나만 대표 유형으로 넣었어요.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7번.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요거는 이제 펜으로 해야 되겠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내가 줘야 되는 이자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차변.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되다. 이체.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8번. 자, 업무용 차량의 전기 주차료를 현금으로 주다. 자, 여러분, 차와 관련된 비용들 있죠? 그거는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쓰시면 돼요. 차량 유지비. 그리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 됐죠? 그리고 예전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차요금도 나왔었지만 차량 수리 대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차량의 휘발유 대금이라는 말로도 나왔었고 주유한 거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수익적 지출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가 수익적 지출하면 우리 수선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차량에 대해서는 수선비라 쓰지 않고 차량 유지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차량의 자본적 지출이면 뭘까요? 수익적 지출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차량의 자본적 지출이라면 계정감은 뭘 써야 될까요? 뭘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 했었죠.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차량 운반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번입니다.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이 교육이라는 단어, 자, 교육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사료가 나갔네요. 300만원이 나갔다. 자,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돈이죠. 그래서 교육훈련비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또 이것도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날짜 8월 6일이거든요. 자, 9번 3번 하고 F2번 조회 계정 코드 도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치실 때 내가 뭐 계정 과목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혹은 모르는 계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럴 때는 문제를 딱 잘 보시고 키워드를 쳐보시면 돼요. 교육 쳐보시면 돼요. 교육. 그러면은 그게 들어가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모르겠으면 관련된 키워드들을 문제에서 찾아가지고 내가 한번 치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글자만 쳐도 대충 다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정 과목 외우는 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격 시험이니까 좀 더 신속하게 하려고 처음에 제가 계정 과목을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볼게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300만원의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 강사한테 돈 줄 때는요, 세금 떼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13만 2천원을 원천 징수하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게 회사가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비로.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보내줬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소득세는요, 개인들이 돈을 이렇게 수령할 때마다 그 지급하는 곳, 그러니까 회사겠죠. 회사가 다 미리 예비로 이렇게 다 받아 놓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예수금에 대한 처리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전에 보셨던 몇 번이었습니까?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 여기서는 뭐 예수금 하신 적 없다 했으니까 예수금이 안 나왔겠지만, 만약 있었으면 대변에 예수금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까요? 10번. 자,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기장 수수료, 이거 키워드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주다. 그러면 수수료, 보통예금. 심플하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 다음 11번.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이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될 게,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가 뭔지는 아시겠죠? 하루만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간 일하시는 분들 채용하고 돈을 43만원을 줬대요. 현금으로.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에게 이렇게 급여를 주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시라면 계정 과목 보세요. 잡급 요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 이런 식으로. 그 일용직 근로자 영수증이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안 봐도 풀리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푸실 때는 그림부터 보지 마세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그림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돕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에 현금을 지급하다 되어있죠. 요거는 뭐 기부금이라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기부금, 현금 이런 식으로. 지금 농민 돕는 것도 기부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나타내는 키워드 단어가 기탁하다 라는 말도 있고요. 기탁. 그 다음에 그 군인들한테 위문 물품 보내주는 거 있죠. 군인들한테 위문 물품 보내주는 거, 그것도 회사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군인들에게 위문 물품 보내주는 것도 네, 이렇게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판매사원이 사용할 각 티슈 등의 소모품을 안남상이로부터 현금 구매하고 다음과 같은 간이 영수증을 받고 중요하다는 여고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오케이. 자, 소모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모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있죠.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그리고 소모품비는 비용이죠. 요거는 이제 결산 때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분계만 보세요. 문제에서처럼 비용 처리해라 하면 요 소모품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산 처리해라 라고 하면 소모품 꼭 쓰셔야 되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변에 소모품비,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일단 오늘은 15번까지 하겠습니다. 15번까지. 급여는 또 복잡하기 때문에 내일 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분계는 한 5강 만에 끝나겠어요. 내일은 분계도 거의 한 30분 만에 끝날 것 같긴 한데, 분계 끝나고 그 전표 정정도 일단 다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이론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용품을 구입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비용으로 처리할 것. 자, 문구용품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냥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B가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니까 미지급금. 자, 소모품비, 미지급금, 카드 회사. 금액은 밑에 여기 금액 있죠. 30만원. 이렇게 적었죠. 근데 이제 답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요. 소모품비로 해도 되는데 사무용품비로 해도 돼. 왜냐면 사무용품이니까 말 그대로. 그건 뭐 근데 요거는 편하신 대로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수업할 때는 소모품비만 기억해라. 딴 건 뭐 더 기억해서 뭐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요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문구용품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면 사무용품 이런 계정은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나 있으면 어떡하지? 사무용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면 사무용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소모품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연관지어서 기억하실 거면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러면 소모품비로 처리할게 라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죠? 뭐 편하신 대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어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등기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 결론은 통신비, 그 다음에 현금. 요거 예전에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등기우편 요새 어떤 개념으로 쓰냐면 택배 같은 것도 약간 등기우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택배인데 운반비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우편이라는 단어 그것 때문에 통신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통신비로 쓸 수 있는 거는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직원들 휴대폰 사용료를 내주는 회사라면 그것도 되겠고 그 다음 전화 그 다음에 이런 우편 이런 것들은 이제 통신비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택배라는 단어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택배라고 나온다면 얘는 확실히 운반비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운반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우체국에서 택배도 하고 등기도 하니까 문제인 거지. 특히나 뭐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보면 등기로 하실래요? 택배로 하실래요? 이렇게 둘 다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요 문제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등기 우편이면 통신비다. 요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수업을 같이 들으시니까 저도 이제 수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네요. 이렇게 하고 평일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할게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보통 운동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은 한 11시 반 정도부터 일단 강의 연습 방송은 틀어 놓을 거예요. 강의는 오늘처럼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수업 좀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를 찍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아직 일정은 없어요. 토요일날 아무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3시간을 언제 찍을까 이제 그걸 좀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토요일에 일정 있네. 친구가 결혼식 있네요. 1시 30분에 결혼식 하네. 1시쯤에 찍고 싶었는데 그러면 토요일은 저녁 9시에 찍겠습니다. 저녁 9시에 그냥 뭐 다들 일정 하실 거 다 하시고 오셔가지고 토요일에는 끝장회계 강의를 저도 스케줄로 해놓을게요. 강의 요거를 저녁 9시에 찍겠습니다. 이 친구놈이 결혼을 하네. 다 결혼하고 있어요. 지금 저 주위에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10명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애들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지금 한 7명 정도 결혼했고 저를 포함한 3명이 지금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는 거고 걔네들은 못 하는 거고 뭐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